아직 밖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시간 관리를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아까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늦게까지도 아마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늦게까지 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하신 만큼 충분히 많은 것들을 조금 가져가셔서 기분 좋게 우리 학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과 생각할 거리들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아까 앞서 했었던 내용들을 약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와 스페싱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맥락 보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맥락 보호 현상 이후에 아이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묶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의 빠른 성취도를 좀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잊혀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페이싱 이펙트, 그러니까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것들이 로버트 피오크가 이야기한 디자이어 디피컬티다 라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왼쪽에 강의하기, 책 읽기, 필기하기, 토론하기, 연습하기, 설명하기, 생각하기, 글로 정리해보기, 이런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예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가 뭐냐? 내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잘 외워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가령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또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도 해놓고 하이라이트도 치고 밑줄 긋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토론하기, 연습하기, 설명하기, 생각하기,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 토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짚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강연 내용 중에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로버트 비어크가 쓴 Desirable Difficulty,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king things hard on yourself but in a good way. Creating Desirable Difficulty to enhance learning이에요. 자, 만들어라. 너 스스로 어렵게. 하지만 좋은 방법으로 디자이어 디피컬티를 만들어서 공부해라. 공부를 잘하려면 굉장히 영어를 잘 못하는 영어 선생님의 독해력 수업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코딩으로 공부한 것과 리트리버로 공부한 두 가지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코딩하는 공부 방법을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는 인코딩으로 공부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인코딩 과정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건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코딩으로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오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트리버를 해야지만 공부가 잘 돼요. 얘는 꺼내는 공부, 얘는 집어넣는 공부예요. 집어넣는 공부는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죠. 꺼내는 공부는 시험을 보거나 책을 읽었으면 책을 덮고 책 내용을 생각해보거나 글로 적어보거나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교재를, 교과서를 친구한테 준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봐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협동학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바로 꺼내는 공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어넣는 공부만 한 친구들에 비해서 한 번 집어넣고 꺼내는 연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의 성적 차이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떤 아이는 20점, 어떤 아이는 80점. 이렇게 4배 정도 성적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꺼내는 공부는 쉽습니다. 집어넣는 공부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어넣는 공부만 하면 공부 시간이 좀 짧고요. 꺼내는 공부를 성공하면 진도가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나중에도 공부를 잘 하려면 집어넣는 공부만 잘 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번 집어넣었으면 잊어먹을 거니까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 즉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져 있는 주기적인 복습을 계속해서 해가야 돼요. 누적 복습이 필요한 이유죠. 이걸 안 하면 집어넣은 공부로는 성적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습해야 돼요. 그것도 빨리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즉 인코딩, 즉 머릿속에 넣는 공부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인코딩이 학습 속도가 더 느립니다. 왜? 리트리버 프랙티스는 한 번 공부했을 때 기억의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복습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리트리버 프랙티스가 훨씬 속도가 빨라요. 당장 나가는 건 느려 보이지만 이건 결과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성적을 내려면 리트리버 프랙티스를 적절하게 혹은 최대한 많이 섞어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어떤 게 적절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논문에서는 플루언트 스피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말을 유창하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줘요.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맥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딴 생각하신 겁니다. 디스 플루언트 스피커는 말하는데 듣는 사람을 알고 뭔가 좀 답답해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성적 한번 볼까요? 얘는 프레딕티드예요. 예측한 겁니다. 자신의 점수를. 그리고 얘는 실제 점수예요. 보시는 바처럼 선생님이 수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버리면 아이는 쉽게 내용이 이해되니까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 실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부가 잘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이유예요. 메가스터디의 현우 씨이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아이들의 성적을 못 만들어줘요. 아,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뒤집힐 거예요. 이 두 개에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이가 자신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점수는 안 나와요. 이건 바로 이 아이의 메타인지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의 유창한 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쉽게 배워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즉 지금의 높은 퍼포먼스가 러닝이 된 것처럼 착각된 거죠. 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잘못됐어요. 왜?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계속해서 성적으로 연결시키려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누적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원에서 아이들 누적 복습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못하시잖아요. 사실상 해봤자 오늘 진도 나가고 오늘 나갈 숙제를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정리하는 게 전부 답니다.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누적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으로 커버해서 선생님이 노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누적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더니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본인이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걸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잘 돼요. 교실 안에서. 근데 어떤 선생님은 뺀질뺀질 거립니다. 분명히 나는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규 상담을 할 때 저희는 누적 복습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가 한 번 한 걸 끝까지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학원 선생님은 나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안 하니까. 하는 신용을 합니다. 왜? 완전히 안 하면 혼나잖아요. 원장님한테. 가끔씩 선생님도 관리 못하시는 원장님 계세요. 원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라버리세요. 그 사람은 애들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학원 가라고 하세요. 특히나 월급 많이 받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들, 경력은 10년차, 12년차 꺼지라고 그러세요. 경력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줄 수 있어요? 저는 강사는 3년 이상 좀 더 양보하면 5년 정도의 경력이면 이미 5번의 아이들을 횟수를 돌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은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3년 지나면 거의 자기가 수업해야 되는 대부분의 애들을 두세 번씩 반복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충분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 시간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원래 그런 것들을 보고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가 사회에서 봤을 때 큰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강사가 별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대학교 2년제만 나와도 혹은 4년제 대학교의 2학년 과정만 수료를 해도 교육청에 강사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방대에 나온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에 나와도 강사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들이 알아서 안 하겠죠. 본인도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런데 본인도 문제를 못 푸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교재가 아닌 부분에서 질문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모르는 문제니까. 특히나 메인 지역이 아닌, 메인 학원가 아닌 그 지역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서울 대치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짜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운 수업만 적당히 하면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 사람들. 자기 개발도 아는 사람. 적어도 수학 강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도하는 과정이 중등 3학년까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A급까지는 본인이 언제 풀어도 풀 수 있을 만큼 공부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학교만 가르치지만 고등학교 거 다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 고등학교 때 다 나올 텐데 중학교의 기초 실력들이 고등학교 가서 진짜 실력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 텐데 그 경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금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서 어떤 건 힘줘서 가르쳐야 되고 어떤 건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무만 붙잡고 있어요. 이 나무만 예쁘게 잘 자라면 됩니까? 아니요. 전체 숲을 봐야죠.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선생님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바닥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마 학원하기 좋아집니다. 자격 없는 원장님들도 많아요. 그냥 치킨집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한 아이의 시간 뺏지 마세요. 그 친구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메타인지가 상대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강의를 못하면 못할수록 아이들의 메타인지에 도움이 돼요. 전 여러분들께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하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기억이 뭐라고요? 엔그램이 뭐예요? 기억의 긍정. 어디에 기억이 저장되죠? 시냅스. 뉴런이 실제로 살이 쪄져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뭡니까? 인지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걸 보고 디자이너 디피컬티라고 하죠. 이게 퍼포먼스만 올리는 게 아니라 러닝이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한 번에 러닝이 된다고요. 우리의 뇌는 원래 그래요. 왜? 오늘 강연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에 대한 기억은 단 한 번 경험이지만 전 평생 동안 가져갑니다. 왜?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기억처럼 죽어라고 외운 영어 단어가 한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기억이 원래 이렇다고요. 디자이너 디피컬티.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자꾸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슨? 한번 머릿속에 넣었던 것들을 계속 꺼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뇌를 훈련시키고 근육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장기 강화, LTP를 만들어냅니다. 즉, 내가 배운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기억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연구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옳다라는 걸 반복 검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이언스나 네이처지 이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안 찾아보셨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겠죠. 왜?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논문입니다. 얘가 강의를 잘하는 거, 얘는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프레딕 해봐. 그랬더니 얘는 자기 점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얘는 낮아요. 지식제 실력은 얘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쵸?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자신의 실력을 지금 낮춰보고 있죠. 왜?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니까. 실제로 A집단과 B집단에 A집단에는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진행하고 B집단에는 강의를 일부러 이해를 좀 어렵게 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안 했어요. 그 결과 강의가 만약에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강의가 좋았던 A집단에는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연구 결과처럼 두 집단의 성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A집단에서 원래 공부를 잘해서 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건 B집단은 똑같아요. 결국 성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선생님이 아이들 머릿속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직접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지 노력을 통해서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는 걸 좀 더 능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트리버 프랙티스를 어떻게 짜주는가예요. 같은 문제들을 쭉 나열해주면서 블로킹으로 유형별로 학습을 시키면 리트리버 프랙티스가 굉장히 낮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죽박죽 문제를 섞어버리면 아이가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하게 되니까 아이가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단지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적용하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교실 안에서 수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 강연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수학습 방법, 수업 시스템, 수업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학부모들과 상담할 때 여러분들의 교육 전문가다운 면모를 아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역량마저 있으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설명의 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논문 2편 또는 3편을 가지고 1시간 반의 설명을 하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완전 좋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문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강의는 공부한 다음에 강의만 들은 친구들은 강의를 듣고 2주일이 지나면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더 나아요. 왜? 책을 읽을 때는 그래도 머리를 좀 더 써야 되거든요. 오디오 비주얼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좀 더 많습니다. 시각 작업까지 단서가 돼요. 인출 단서가 됩니다. 더 가서 디스커션, 드디어 말로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내야 되고요.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리트리버 프랙티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학습 효과가 높게 뜹니다. 강의를 들은 것보다 강의 한번 듣고 교실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에요. 아이 보고 혼자 디스커션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실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강의하는 데 쓰시잖아요. 그 강의를 미리 찍어두세요. 여러분의 강의를. 애들 보고 혼자 공부하게 하세요. 지식은 이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지식들을 각자 가지고 가는지 같이 토론해보는 겁니다. 끼리끼리 토론하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 지켜봤을 때 페다고지입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죠. 기존의 수업들은 안 들어보지. 교사 중심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은 페다고지입니까? 안 들어보십니까? 전 세계적인 교육의 트렌드는 페다고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아이비를 도입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비 수업의 핵심은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학습자 중심 사고, 발표, 탄도, 토론 이런 거예요. 강의 듣는 게 아니라고요. 대구교육청에서는 2018년도에 아이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9월달부터 아이비를 도입할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현재 작년에부터 아이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는 작년 2월 22일 날 이런 연구를 할 만한 연구실에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10가지의 교육 정책 과제 중에서 세 번째가 아이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 연구를 인하대학교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스위스로 출국을 했고요. 4개월, 6개월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작년 10월 달에 아이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집을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서는 아이비를 도입하는 많이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검정고시라는 걸 다른 트랙을 타야 돼요. 근데 아이비는 국내 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법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위스에서 만들어놓은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벌써 아이비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수한 대학들은 아이비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SAT만 가지고 뽑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153개국에서 아이비를 도입했습니다. 5,000개의 대학교에서 아이비 학생들을 뽑는다고요. 핵심이 뭡니까? 창의적, 융합적, 탐구, 토론, 발표. 이걸 해야 돼요, 학교에서. 왜? 이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지식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아이는 지식은 그런 데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봐야 돼요. 더 이상 한 과정을 박사과정까지 꼭 눌러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박사라고 하더라도 타 과목 간에 융합된 연구들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이들 도입하냐 도입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육의 흐름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학습자 중심 수업, 발표, 수행평가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 수행평가가 50%가 넘는 학교들이 많아요. 방향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비가 도입되건 안 되건 어찌됐건 학습자 중심의 수업, 참여형 수업, 토론, 탐구, 발표,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과정이 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못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못 가르칩니다. 근데 쉬워요. 막상 하려고 하면. 딱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수업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아이비 수업으로 가볼게요. 개념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쭉 나눠줍니다. 문제 풀려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진행하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기존 수업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3번, 7번, 11번, 15번, 21번, 23번, 오케이, 알았어. 자, 3번 문제 먼저 보자. 이렇게 해서 쭉 풀어줘요. 이게 기존의 수업이에요. 자, 이제 아이비형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험지를 싹 걷고 내가 체크를 쫙 해둡니다. 누가 몇 번 틀렸는지를 딱 체크를 해요. 그리고 시험지는 깨끗한 상태로 다시 주인에게 나눠주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이 시험지를 만점 만들어봐.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처음에 네가 틀렸던 문제들을 내가 다 표시해놨으니까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될 거야. 자, 시작. 아이들끼리 뭐합니까? 1번 답 뭐야? 2번 답 뭐야? 3번 답 뭐야? 3번 4번 아니야? 나도 4번. 나는 3번인데? 나도 3번인데? 거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맞다. 4번 3번이네. 이 과정을 계속할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이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시간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으라고 새로운 시험지를 드렸을 때 대부분 다 맞춰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준 걸 아이들이 다시 풀어보려고 하면 풉니까? 못 푸는 아이를 많이 그동안 목격하셨죠. 왜 그래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걸 재밌어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지가 모르는 게 훤히 티가 나는 상황이에요. 못 견딥니다. 딱 보니까 3주 지나니까 걔가 숙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면 질문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하고 끝내지 않아요. 물론 이 수업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름에 한 번 정도, 더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쨌든 이 수업을 여러분 한 번에 녹여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 내용 중에, 교육 과정 중에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고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중간중간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은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서 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연을 떠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세요. 2권을 추천해 드린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의 비밀. 이 두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헨리 라비거나 카픽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즉,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림이 없고요. 논문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완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이 아주 좋아요. 다른 책은 읽지 마세요. 특히 완벽한 공부 이런 책은 읽지 마세요. TV를 보고 다른 사람의 책을 보고 짜집기해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풀렸나 봤더니 마케팅의 승부였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니까 전면에 다 깔려있어요. 내용 보니까 그럴싸해요. 제가 읽어봤더니 다른 책들 중에서 그냥 모자이크 했어요.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 글을 쓴 원서를 보세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완벽한 공부법이랑 한 내용이 50%는 똑같아요. 표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디어가. 강의는 정말 학생의 도움이 안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가끔씩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3가지가 있는데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서 충분한 동기, 목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수업이 쭉쭉 따라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런 수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100명한테 이 목소리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의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일 때, 그러니까 아이들 수업을 확 끌어당길 때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짜 잘하시면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 다 하면서 집중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딱딱 불러가면서 쫙쫙 끌어다니면서 공부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성적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완전 학습 모형이 적용이 되었을 때, 그냥 강의보다 완전 학습 모형이 적용이 되면은 강의는 효율적입니다. 사실 강의가 효율적이기보다는 강의라는 녀석으로 지식 전달을 하고 이때 끌어올려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완전 학습 모형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스터리 러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강의.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오늘이 그냥 강의예요. 근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넣으면 완전 학습 모형이 됩니다. 벤자민 블룸이 198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완전 학습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정규부고요. 여기는 컨벤셔널 수업이에요. 그게 당입니다. 1대 30. 여기도 마스터 러닝인데 1대 30이에요. 똑같이 1대 다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1대 1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높은 성적대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 러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적 분포가 굉장히 심해요. 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그러면 이 마스터리 러닝은 과연 학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30 강의형으로만 수업을 하고 끝내버렸을 경우 단과학원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성취평가 A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20%였습니다. 1대1 수업을 한 결과는 성취평가 A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9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학습 모형을 적용한 결과 1대 30명으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A등급 받는 아이들이 70%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이 들어갑니다. 자, 강의를 하고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스트, 피드백은 양념. 자, 그냥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해리 라디거라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 사람이 저자예요. 여러 명의 스승에서 썼습니다. 아무튼 텍스트 인에서 러닝이에요. 그래서 taking memory test to improve long-term retention. 볼게요. 책을 2번 읽거나 강의를 2번 들은 친구가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직후에는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얘는 뭐예요? 스터디를 하고 테스트를 본 거예요. 얘가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더니 성적이 확 역전이 돼요. 얘는 에빙하우스의 막박구선을 따라가고 있고요. 얘는 지금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가 지났더니 얘들은 다 까먹었어요. 근데 얘들은 그래도 많이 기억합니다. 단 한 번 테스트를 곁들였을 뿐인데. 그러면 테스트를 좀 더 넣어볼게요. 공부를 모두 4바퀴를 돌렸고요. 한 집단은 SSSS, 한 집단은 SSST, 그리고 또 한 집단은 STTT. 5분 지났을 때, 비슷하죠? 일주일 지났을 때,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번 반복했거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거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를 3번 하고, 테스트를 한 번만 봐도 성적 차이가 이렇게 나요. 테스트가 한 번만 들어가도. 즉, 이게 꺼내는 공부의 파워입니다. 이런 효과를 보고 테스트 이펙트라고 불러요. 시험 효과. 그런데 망각한 내용들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SSSS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STTT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아이가 기억을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테스트 이펙트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학습 방법은 당연히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성적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보통 이런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유용한 방법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니에요. 모든 성적대의 아이들에게 이 방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제 주면 대부분 다 틀리던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난이도를 잘못 줬네요. 좀 더 쉬운 과제를 줬어야죠. 제일 쉬운 문제집을 풀렸는데도 많이 틀리던데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일 쉬운 걸 줬는데도 못 푼다면 얘 지금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적어도 수학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거 나와야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최고의 퍼포먼스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을 배우는데 지장이 안 되는 정도까지만 올리고 다시 풀려보세요. 그래도 못 푸나? 풉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잖아요. 저희 다 해봤습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이 나오면 단원명으로 다 떠요. 다 뜹니다. 다 뜨면 그 내용을 저희 과정 안에 다 넣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울 건데 얘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와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를 어려워해요. 거기에 구멍이에요. 찾아가지고 과목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앞에 배치를 해줍니다. 때로는 앞에 배치 안 하고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배치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무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1학년 때 배우는 함수,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나가요. 이렇게 짜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땡기지 않습니까? 감행하시라니까요. 월 99,500원. 6개월 동안. 그 뒤로는 정상 과금이 되긴 하지만 써보세요. 단돈 10만원. 여러분들 학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시스템 중에서 성적 올리는 데는 그만한 게 없어요. 왜? 저희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고 선생님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거든요. 선생님에게 편리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양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생각할 기회를 뺏어가는 그런 일들은 저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양심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도 책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건데. 자, 피드백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없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인데 피드백이 없어요. No 피드백입니다. 11점이에요. 점수를 볼게요. 11점. 테스트 with no feedback. 아니요. 테스트 with no feedback.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테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테스트가 없었더니 점수가 11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테스트만 넣어줬는데 점수가 30점. 3배가 올라가요. 피드백을 줄 거예요. 얘가 피드백 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디에이트 피드백이에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랬더니 43점이에요.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데 좀 요령을 부려서 조금 나중에 준 거예요. 딜레이드 피드백을 주니까 성적이 54점까지 또 뛰어 올라옵니다. 즉, 테스트 이펙트를 양념을 잘해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내는, 훨씬 더 성적을 높게 만드는 데는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 풀린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하면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이들에게 스스로 교정할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개념서를 혹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당장은 속도가 느려 보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더 빨라요. 왜? 얘네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습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얘네가 만약 복습을 안 한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무려 1917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논문 표지입니다. 완전 오래됐죠. 책 색깔도 이래요. 그래도 타자기를 쳤어요. 뉴욕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무슨 실험을 진행했냐? 인명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만 하거나 읽고 암송을 해보거나 하는 건데 7분 30초 동안 읽기만 한 집단이 있고요. 6분 동안 읽고 1분 30초 동안 암송한 집단이 있고요. 4분 30초 동안 읽고 3분 동안 암송한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쭉 있어요. 45초만 읽고 6분 45초 동안 암송한 집단이 있습니다. 한번 외웠으니 봤으니까 그거를 막 머릿속으로 되뇌어보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려보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알고자 하는 건 글을 읽는 것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와 꺼내는 공부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갔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머리에 몇 번 넣고 몇 번 꺼내보는 게 좋은가. 이걸 시간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In general, best result는 쭉 나가지만 40% 리딩을 한 다음에 60% 암송을 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가장 잘 나와요. 최상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제가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2017년 10월 정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제 결과로는 5대5예요. 저는 6대4는 없었습니다. 0대 100, 25대 75, 5대5, 75대 25, 100대 0.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한 결과 아이들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반만 풀고 또 인출 연습을 반만 하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와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주제가 좀 다릅니다. 몇 대 몇으로 조합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비슷해요. 얘는 읽는 공부와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와 꺼내는 공부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면 좋다. 읽는 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40%, 그리고 나머지 60%를 꺼내는 데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의 제한점은 최대 학습 시간이 7분 30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학습을 1시간 동안 한다면 여전히 6대 4인가? 라는 건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사이언스의 논문 제목을 보시죠. The Critical Importance of Literature Learning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인출 연습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인출 연습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 논문도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논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그래도 꾸준히 들으셨다면 이 내용들은 보셨을 텐데 까먹으셨죠? 네. 그리고 중요한 논문이니까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study, SN은 study not repeated예요. 얘는 반복학습, 얘는 비반복학습입니다. T는 테스트, TN은 test not repeated예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느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단어를 외우는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나라의 말을 배울 거예요. 단어를 배울 겁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외울 건데 스와힐리어를 단어 시험으로 선택한 이유는 모든 피험자들이 한 번도 못 본 단어를 외우게 해야 사람의 배경식과 관계없이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제를 한 겁니다. 자, 단어를 외우는데 5분의 시간을 주고 테스트를 보고요. 시간 외우게 하고 시간 테스트 보고 외우게 하고 테스트 보고 외우게 하고 테스트를 받습니다. 즉 4번의 테스트를 단어를 외우게 하고요. 4번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40개의 단어를 외우지만 모두 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40개 테스트를 보지만 두 번째 단어를 외울 때부터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S 집단은 SN 집단에 비해서 반복 학습 집단은 비반복 학습 집단에 비해서 외운 단어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시험에서 10개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S 집단은 여전히 40개의 단어, 즉 맞춘 단어도 반복해서 외울 거예요. 하지만 비반복 스터디 집단, 스터디 N 집단은 맞춘 단어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화이트로 지워버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또 10개 맞추면 S집단은 여전히 40개의 단어 시험을 보지만 SA 집단은 그냥 20개만 시험을 볼 거예요. 맞춘 건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더 이상 외우지 않습니다. 자, T와 TN도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 10개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 TN 집단은 맞춘 단어는 더 이상 출제하지 않습니다. T 집단은 맞춘 단어를 또 물어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맞춘 단어인데 또 물어보니까 또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출 연습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게 아는 단어인데 또 물어보니까 또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또 10개 더 맞췄다고 볼게요. 세 번째 시험 때 또 물어봐요. 또 생각해봐야 돼요. 아는 단어인데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출 연습의 차이예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에서 성적의 상승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번의 단어 외우는 시간을 줬더니 4번의 테스트를 봤더니 다 100점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시험을 보고 점수입니다. 두 집단은 점수가 80점을 넘어가죠. 두 집단은 30점 초반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T 집단은 성적이 잘 나오고 TN 집단은 성적이 안 나와요. S냐 SN이냐는 성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냐 SN이냐는 성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두 집단의 막대 그래프의 길이 차이가 좀 나지만 오차 막대까지 포함시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면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냐 SN냐는 성적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아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또 다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 공부하는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는 내용을 또 볼수록 시간만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테스트는 달라요. 아는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성적을 만듭니다. 그 성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에빙하우스의 막강구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거스를 것이냐. 어떻게 거슬러요?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 더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 생각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리트리버 프랙티스죠. 인출 연습을 많이 한 집단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답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아는 문제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만들어져요. 오답 테스트는 양쪽 모두 다 하죠. 우리 아이들 오답까지 안 하는 학원 없잖아요. 애가 모르면 풀어주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는 학원 없어요?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오답 테스트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금 맞춘 문제를 또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의 성적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리트리버 프랙티스, 블로킹, 인터리빙. 인터리빙은 비유엠밸런스, 블로킹은 유엠밸런스예요. 오버트 리트리벌과 포볼트 리트리벌. 오늘 시간이 벌써 12시 40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